자, 안녕하십니까. 부산대학교 이현철입니다. 오늘 강의 제목이 아리백이 아니라 CF100이라는 제목입니다. 근데 이게 뭐 간단하다고 보면 간단한데 또 이 둘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 차이의 중요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이렇게 4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 그 다음에 에너지 믹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전력망, 실제 전력망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간단한 이해,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RE100과 CF100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이제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입니다. IPCC 2023년 보고서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이 그래프는 뭐 많이 보셨을 겁니다. 1850년대부터 산업화 이전부터 이제 지구의 평균 기온을 그린 건데요. 최근에 와서 이렇게 급격히 상승했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이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구의 평균 온도가 약 1도 정도 올랐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원인으로서 지목되는 게 이제 그린하우스 가스들입니다. CO2, 그다음에 메탄이죠. 메테인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뭐 N2O 이런 것들이 이렇게 증가를 함으로써 온실 효과에 의해서 온도가 저렇게 올라갔다, 그런 내용이고요. 요거는 이제 그 중에서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증가한 CO2입니다. 계속 이제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이것에 의해서 이제 이런 온난화가 발생하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온도가 한 1도 정도 올랐는데 그 중에서 사람의 활동에 의한 거 하고 그 이외의 것들을 따져보니까 그 거의 100%다 사람의 활동에 의한 거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그러면 이 이산화탄소 또는 뭐 그린하우스 가스 이거를 각 지역별로 어떻게 배출하고 있는가 봤더니 동아시아 엄청나게 제일 많이 방출을 하고 있더라, 그런 내용이고요. 자, 주요국들의 이제 연도별 탄소 배출 현황 그래프입니다. 여기 보면은 뭐 미국 그동안 엄청나게 많이 발생시켰습니다. 유럽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러시아도 꽤 많이 했고, 최근에 들어서 중국 어마어마하게 방출을 하고 있고, 또 인도 역시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 옛날부터 지금까지 총 배출한 양을 따져보니까 요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미국입니다. 순서대로 요런 순서입니다. 미국이 제일 많이 책임이 있다는 얘기죠. 제일 책임이 있고, 그 다음 유럽, 그 다음에 뭐 중국, 이런 순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2021년 한 해만 보면 지금 미국은 작고 중국이 31%를 배출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1인당 탄소 배출량을 보면 뭐 미국 엄청나게 배출하고 있죠. 그다음 러시아, 일본, 뭐 중국, 유럽, 인도, 뭐 이런 순으로 이렇게 배출을 하고 있더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오래전부터 세계 각국이 모여서 이제 탄소 중립을 이루자, 이렇게 이야기가 됐고, 그래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탄소 중립을 언제까지 하겠다, 그런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각 국가별 목표 연도입니다. 자, 이미 탄소 중립을 이룬 나라도 있고요. 30년에 탄소 중립을 하겠다. 여기서 탄소 중립이라는 거는 넷제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소를 배출하는 거, 그 다음에 탄소를 뭐 나무 같은 걸 심어서 이렇게 흡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양이 같아지는 걸 탄소 중립 또는 영어로는 넷제로라고 하는데, 그거를 어떤 나라는 30년, 35년, 40년, 45년, 또 어떤 나라들은 또 50년, 대부분의 국가들이 50년에 이루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60년에 하겠다라고 한 나라들도 있고요. 50년에서 100년 사이에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은 뭐 거의 뭐 배째라 이런 전략이죠. 근데 이제 이미 이뤘거나 아니면 근시일 내에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한 나라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미 이룬 나라가 두 나라가 있습니다. 부탄과 수리남입니다. 놀랍죠? 이런 나라들은 이게 이 나라가 선진국이라서 이런 게 아니라, 이 나라들은 워낙 후진국이라서 그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워낙 적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그리고 뭐 우루과이 뭐 이런 나라도 비슷하죠. 근데 이제 여기부터 이제 선진국들이 나옵니다. 핀란드, 오스트리아, 아이슬란드, 독일, 뭐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이제 이렇게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더 빨리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고요. 이쪽 부분 보면 60년까지 이루겠다 하는 나라가 중국,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호주, 그다음에 싱가포르 이런 나라는 거의 배째라 이런 수준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0년까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나라 있죠.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또 일본도 여기 있습니다. 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50년까지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요 주요 국가들의 일정을 살펴보면 2030년까지 90년 대비 유럽 얘기입니다. 유럽 90년 대비 55%를 감축하겠다. 그래서 연간 약 2%씩 줄여나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07년 대비 51%, 2030년까지 감축하겠다. 즉 연간 3%씩 줄여나가겠다. 했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91년까지 68% 감축하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약 3%씩 줄이겠다. 근데 이런 나라들 보면 자 대부분이 다 이미 탄소 배출량이 줄어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죠? 이 까만색이 이미 이제 기록한 실적이죠. 그리고 요 점선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인데 보면 미국도 그렇고 다 이미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제일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었죠. 이거는 경제 개발을 계속 해오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사정이었죠. 근데 2018년 대비 2030년에 40%를 감축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을 했습니다. 이거 연간으로 보면 연간 4%씩 계속 올라가고 있었는데 거꾸로 4%씩 줄이겠다고 약속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지금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각국들이 저런 뭐 약속을 했는데 각국들의 전략이 뭐냐, 어떤 전략을 통해서 저런 탄소 중립을 이룰 거냐, 그걸 좀 살펴보자면 자 미국입니다. 미국은 탄소 중립 장기 전략이라는 이런 보고서를 21년 11월에 백악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전략 부분을 2035년까지 100% 무탄소 전원을 이루겠다. 그러니까 발전을 하는데 화력 발전은 다 없애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챌린징한 그런 도전 과제입니다. 그래서 뭐 방법으로는 태양광, 뭐 육상 풍력, 해상 풍력 이런 거 단가가 하락하고 있으니까 이런 걸 많이 이용을 하겠다. 뭐 그러면서 에너지 효율화도 하고 스마트 그리드 등등 이런 걸 도입하겠다. 그리고 ESS,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인데요. 이거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가 나왔지만 양수 발전 같은 거, 이게 이제 대표적인 거죠. 양수 발전도 ESS 중에 하나고, 또 요즘 뭐 굉장히 많이 이용되고 있는 배터리죠. 화학 배터리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저장하는, 전기를 저장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다음에 CCUS, 이거는 카본 캡처, 유틸라이제이션 앤 스토리지입니다. 그러니까 탄소를 포획해서 이산화탄소를 모아서 이거를 다른 걸로 사용하거나, 다른 걸로 사용한다는 얘기는 여기에 이제 수소 같은 걸 붙여서 합성 연료를 만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스토리지, 천연가스 유전 이런 데다가 강제로 이산화탄소를 밀어넣어서 이제 밀봉해버려서 대기에서 없애버리겠다, 이런 게 CCUS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원자력 발전입니다. 원자력 발전을 이용하겠다. 이렇고, 그 다음에 이제 수송 부분에서 2030년까지 경상용차를 50%를 무탄소, 즉 전기차나 수소차 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합성 연료를 연간 30억 갤런 생산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산업 부분에서는 전기와 그동안 석유를 사용하거나 석탄을 사용하던 거를 대신 전기를 사용하겠다. 그리고 전기는 무탄소 전원으로 공급을 하겠다, 이 전략입니다. 이거 뭐 에너지 효율화, 뭐 저탄소 연료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또 원자력, 또 폐기물을 이용해서 수소를 생산하겠다, 이런 얘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단이 있지만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바로 전력을 무탄소, 100% 무탄소로 만들고 여러 분야에 전기를 사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수송에서도 전기를 사용하고 산업 부분에서도 전기를 많이 사용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큰 골자입니다. 자,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 2020년 11월에 또 녹색혁명 10대 계획이라고 이런 또 보고서를 냈습니다. 여기 보면 기존에 1990년 대비 2050년에 탄소를 80% 감축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이거를 아예 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10대 계획이니까요, 1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것들 2개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풍력입니다. 해상 풍력. 2030년까지 40기가와트 해상 풍력 발전을 설치를 하겠다. 그리고 32년까지 CO2 배출을 2018년에 배출하던 양의 5%에 해당되는
그만큼을 풍력 발전을 이용해서 저감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 다른 것들도 쭉 1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또 중요한 게 세 번째 원자력입니다. 이미 영국은 대형 원전 프로젝트 몇 년 전에 계속 언론에 나왔었죠. 우리나라가 뭐 수주를 한 해 만에 했었죠. 힌클리 포인트 C 원전 건설 추진 중이고요. 그다음에 차세대 원자로 개발에 투자하겠다. 그 중에서도 소형 모듈형 원자로에 돈을 투자하겠다. 그리고 AMR이라고 해서 수소 생산을 위한 원자로를 특별히 또 개발을 하겠다. 이게 또 계획입니다. 그래서 영국은 해상 풍력과 원자력을 이용해서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 이게 이제 큰 골자가 되겠습니다. 자,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2019년 6월에 2050 탄소 중립 법률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2030년까지 2012년 대비 60% 화석 연료를 60% 감축하겠다. 그리고 22년까지 모든 석탄 발전소를 폐쇄하겠다. 이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근데 4기 중에서 프랑스에는 석탄 발전소가 4기밖에 그 당시 없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2기는 2021년에 다 폐기를 했습니다. 근데 나머지 2기는 아직 가동 중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2022년에 우크라이나 사태 하면서 유럽의 에너지 파동이 왔죠. 그래서 이거 못 없앤 겁니다. 자, 그리고 2035년까지 원자력 비중을 50%로 조정을 하겠다. 프랑스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원자력 비중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건 이제 전력 중에서 70%가 원자력이었는데 그걸 2035년까지 50%로 내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를 50%로 늘리겠다. 그래서 원자력 50, 재생 50 이렇게 해서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재생에너지 중에는 이제 해상풍력과 태양광을 주로 이용하겠다. 이게 전략이었고요. 근데 원자력 부분만 이렇게 따로 놓고 살펴보면 역사를 살펴보면 자 2014년 올랑드 대통령이 2014년이면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하고 3년 뒤죠. 그 당시 원전 비중이 70%였는데 2025년까지 원전 비중을 50%로 낮추겠다. 후쿠시마 사고의 여파입니다.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19년에 마크롱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25년까지 50%로 줄이겠다는 거를 35년까지 줄이겠다. 즉 10년을 뒤로 미뤘습니다. 요 법률에서 나오는 얘기죠. 그랬는데 2022년 유럽이 한참 작년이죠. 한참 에너지 대란을 겪을 당시죠. 원전 6기를 추가로 건설하겠다. 그리고 추가 8기 건설도 고려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죠. 올해 23년에 마크롱 대통령이 원전 비중을 50%, 35년까지 50%로 줄이겠다라고 했던 그 계획을 폐기를 했습니다. 즉 원전 비중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입니다. 중국은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고 선언했는데요. 20년 9월에 시진핑이 이제 선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칭화대에서 2060년에 에너지 믹스, 에너지를 어떤 에너지원을 얼마만큼 쓸 거냐 그거에 대한 이제 제안이 있었습니다. 보면 여기 파란 게 25년 이고요. 25년 예측치입니다. 석탄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근데 이거를 오렌지가 2060년입니다. 2060년에 가면 이런 석유, 가스, 뭐 석탄 이런 거 줄이고 수력 늘리고 원자력은 4.8배로 늘리고 풍력 4.5배, 태양광 6.9배 이렇게 늘려서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고 전략을 세웠습니다. 일본입니다. 2020년 10월에 2050 탄소 중립 선언을 했습니다. 스가 총리 당시인데요. 뭐 재생에너지 실용화, 차세대 태양전지, CCUS 뭐 이런 것들 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자력 발전을 계속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50년까지 탄소 배출 80%를 감축하겠다는 기존 전략이 있었는데 이거를 아예 탄소 중립으로 가겠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일본의 그 에너지 정책을 좀 살펴보면 12년이죠. 12년에 요시히코 총리가 2030년까지 원전을 다 폐기하겠다. 후쿠시마 사고의 여파죠. 근데 15년에 아베 총리가 원전 이용을 다시 하겠다라고 회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3기가 재가동이 결정이 됐고요. 현행 에너지 계획 이거는 이제 2030년까지 유효한 계획인데 예를 보면 화석 에너지를 56%,
그다음에 이게 이제 에너지 믹스입니다. 어떤 에너지를 어떻게 쓸 거냐 하는 건데 56% 가져가고 재생 에너지를 22에서 24% 그리고 원자력을 20에서 22% 이렇게 사용을 하겠다라는 게 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원자력을 계속 이용하겠다는 거죠. 이거 뭐 석탄 발전소인데 요 선언으로 이게 좀 수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독일입니다. 독일은 2016년 굉장히 오래전이죠. 16년 11월에 기후 실행 계획 2050이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에너지 부분 61에서 62% 감축하겠다. 2030년까지 뭐냐면 1990년 대비 에너지 부분에서 탄소를 이만큼 줄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줄이느냐? 전기화를 하고요. 아까 미국에서도 나왔죠.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확대하고 화력발전소 폐지하고 단 천연가스는 한시적으로 계속 이용하겠다. 이건 이제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믿고 세웠던 계획이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나중에는 천연가스도 이용 안 하고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합성연료를 사용해서 이걸로 천연가스를 대체하겠다. 이게 이제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통 부분에서 뭐 40% 정도 감축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컴팩트 시티, 이거는 이제 도시를 굉장히 컴팩트하게 해서 도시 내에서는 굳이 차를 안 타고 걷기, 자전거 뭐 이런 걸로도 충분히 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근데 뭐 이런 얘기는 뭐 여러 나라에서 많이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 보면 화물 자전거를 이용해서 택배를 하겠다.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좀 너무 많이 갔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전기차, 그다음에 바이오 연료, 뭐 천연가스를 계속 이용하겠다. 이 천연가스 계속 나오죠. 이거는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믿고 했던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재생에너지 수소를 생산해서 메탄 합성하겠다. 여기 뭐 합성연료 얘기죠. 그다음에 산업 부분에서도 뭐 거의 50% 정도 감축을 하는데 재생에너지하고 뭐 폐열 자원 재활용 뭐 이런 걸로 하고, 그다음에 CCUS 아까 설명드렸죠.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감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독일의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탈원전을 표방하고 있죠. 그래서 2023년, 원래는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하는 게 원래 계획이었는데 2023년에 들어서야, 왜냐하면 작년에 유럽의 에너지 대란 때문에 작년에 폐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 봄까지 끌고 오다가 올 봄에 이제 모든 원전을 실제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완전한 탈원전 국가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38년까지 석탄 발전소를 폐쇄하겠다라는 게 계획입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이상한 거는 탄소 중립을 얘기하는데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을 먼저 폐쇄하고, 그리고 석탄 발전소는 38년까지 하고 천연가스는 또 한참 동안 또 이용을 하겠다. 좀 이상합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에너지 믹스. 자, 이게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 구조입니다. 우리나라 총 에너지 공급이죠, 얘가. 그래서 전체 에너지의 94.8%, 거의 95% 정도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가져다가 공급을 하는데 그 공급하는 양이 350, 100만 톤 오일 이퀴벌런트입니다. 그러니까 350, 100만이니까 어떻게 100만, 1000만, 억이죠. 3억 톤이죠. 네. 이렇게 공급을 하고 이걸 이제 전환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전기를 만들려면 내가 사용한 에너지의 60%는 다 버려지고 30%만 전기로 바뀝니다. 그래서 손실이 발생하고요. 만들어진 전기를 또 송전하는 과정에서 또 손실이 발생하고 등등. 그래서 뭐 요 정도가 84만 7,100만이 손실이 발생하고, 그래서 최종 소비되는 게 215.8 백만 TOE가 소비가 됩니다. 그 중에서 요 1차 에너지 형태로 바로 사용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이제 전기 형태로 이렇게 바뀌어서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에너지 그대로 사용될 때 그 어느 분야에서 사용되느냐 하는 게 이제 여기 나와 있고요. 전력도 역시 각 분야별로 이런 정도의 비율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근데 여기서 지금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차 에너지가 됐건 아니면 전력이 됐건 산업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뭘로 먹고 삽니까? 제조업이죠. 그죠? 외국에서 원료를 수입해서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물건을 팔아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GDP, 부가가치는 이 물건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산업, 물건을 만드는 과정에서
전기가 됐던 아니면 1차 에너지가 됐던 많이 사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가 뭐 1인당 에너지 사용량이 세계 탑 수준이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기를 막 낭비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자, 뭐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 이런 나라에서 전력 많이 쓸 일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하고 관련된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최종 에너지가 이제 소비가 되는데 요쪽이죠. 요쪽에서 소비가 되는데 그 최종적으로 사용될 때 그때 형태가 어떤 형태냐 그걸 보면 석유가 48%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전기가 약 2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석탄이 한 15% 되고 가스가 20% 이 정도가 됩니다. 자, 근데 탄소 중립을 하게 되면 아까 앞에서 탄소 중립의 주된 수단이 뭡니까? 전기화죠. 전기화를 하고 전기를 무탄소 전원으로 공급을 하겠다. 이게 이제 주된 전략인데 그렇게 되면 현재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이 전기의 비율이 한 1,5배 정도 올라갑니다. 지금 한 20% 정도 되니까 탄소 중립을 달성했을 때 그때는 60에서 80% 정도는 전기로 전체 에너지 중에 사용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탄소 중립 이거는 곧 대부분의 에너지를 전기로 사용하는 거고 전기를 어떻게 무탄소로 만들어낼 거냐 이게 이제 가장 키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에너지 믹스입니다. 전력, 전기를 생산하는데 자, 여기 회색이 이게 석탄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연도별 추이입니다. 석탄이고 요게 오렌지색이 원자력이고 하늘색이 가스고 요 진한 파란색이 수력입니다. 그리고 요 녹색이 수력을 제외한 신재생입니다. 수력도 재생에너지죠. 그렇지만 수력은 따로 분류를 따로 합니다. 그 이유는 수력은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공급을 조절할 수 있지만 그죠? 전력을 신재생,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거는 내가 원한다고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원치 않는다고 생산을 안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년도를 보면 34%를 석탄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스가 29%, 그 다음에 원자력이 27% 정도, 그리고 신재생이 한 7% 정도, 이런 정도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GDP 성장과 이 녹색이 이게 GDP입니다. 연도별로 GDP 성장과 에너지 소비를 보여준 겁니다. 뭐 정확히 비례는 하는 건 아니지만 GDP가 성장할수록 이렇게 에너지 소비는 따라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GDP 성장이 다 에너지를 써야만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산업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탄소 중립 시에는 현재 1,5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비중도 1,5배로 확대돼야 되지만 앞으로 우리나라가 더 발전해서 GDP가 더 올라가면 전체 양 자체도 확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뭐 5배, 6배가 되겠죠. 또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그걸 뭘로 공급을 할 거냐,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이거는 세계 각국이 전력을 어떻게 공급을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아까 앞에 여기 보면 핀란드, 오스트리아, 아이슬란드, 독일,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 탄소 중립에 있어서 선진국인 거죠. 예, 이런 나라들 한번 봅시다. 스위스고요. 스웨덴, 노르웨이,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 여기 보면 요걸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이게 뭐냐면 빨간 게 석유고요. 석유로 전력을 생산하는 겁니다. 요 다음 게 가스로 전력을 생산하는 양이고요. 그 다음에 요 갈색이 석탄입니다. 여기까지는 다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탄소를 배출하는 전원들이죠. 그 다음에 요 오렌지색이 이게 원자력이고요. 그 다음에 요 파란색이 수력입니다. 여기 중간에 뭐 바이오매스 요 녹색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수력이고, 그 다음에 요 옅은 하늘색 이게 이제 풍력이고, 요 맨 끝에 있는 이 오렌지색이 태양광입니다. 그러면 요 부분을 요렇게 나눠서 요렇게 해서 요 선에 왼쪽 부분은 전부 다 탄소를 배출하는 전원이고요. 오른쪽 부분은 다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은 지금 탄소 중립에 굉장히 가까이 가 있는 그런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력 부분만 보면. 반면에 폴란드 이런 나라들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전원이 아주 적습니다. 대부분이 탄소를 배출하는, 그 중에서도 석탄이 대부분을 차지하죠. 그래서 폴란드가 기후 악당인 거죠, 유럽에. 자, 그래서 이런 나라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원자력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이거 수력과 원자력, 스웨덴과 스위스 같은 경우에, 그리고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수력이 대부분이죠. 수력이 대부분입니다. 프랑스 원자력이 또 대부분이고요. 뭐 물론 재생에는 수력이 또 꽤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나라들 보면 대부분이 이렇게 수력 아니면 원자력이지, 이렇게 들쭉날쭉하는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지금 전력의 대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지금 여기 보면 덴마크죠. 덴마크가 풍력이 이렇게 굉장히, 이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또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탄소 배출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원자력으로 버티고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약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불행히도 수력 자원이 풍부하지 않죠. 자, 독일이 굉장히 기후변화에 있어서 선진국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지만 사실은 안 그렇습니다. 중간 정도밖에 못 가요. 탄소 배출 엄청 많이 하고 있고요. 원자력이 조금 있었는데 이거 없앴습니다. 이거 없애고 지금 석탄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력 약간 있고, 독일도 수력이 별로 없습니다. 풍력 약간 있고 태양광 약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자, 아까 여기서 보면 수력이 주력이었죠. 이런 나라들. 자, 스위스 보면 여기 이제 스위스에 있는 수력 발전소입니다. 알프스 산에 이렇게 눈 형태로 물이 저장돼 있습니다. 이거 댐을 조금만 만들어 놔도 이게 1년 내내 물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아주 수력하기 좋은 그런 상황이죠. 자, 여기 또 아까 노르웨이 스웨덴 있었죠. 노르웨이 스웨덴, 여기 노르딕 산맥, 여기에 또 눈이 엄청나게 저장돼 있습니다. 이거 이용해서 수력 발전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겁니다. 자, 요 밑에 거는 여기에 태양광 자원을 보여주는 겁니다. 각 국가별로. 자, 우리나라 여기 있습니다. 자, 다른 나라들 이런 데 비해서 어때요? 빈약합니다. 물론 독일이나 영국보다는 낫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다른 풍부한 뭐 중국이나 미국이나 뭐 이런 아프리카, 중동, 호주 이런 데에 비해서 엄청 약하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요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비슷한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페인도 태양광 자원이 굉장히 풍부한 나라입니다. 자, 이거는 풍력 자원이고요. 자, 우리나라 여기 있습니다. 아까 덴마크 있었죠? 덴마크가 요 반도입니다. 여기 풍력 자원 굉장히 좋습니다. 영국 어떻습니까? 엄청나죠? 이렇기 때문에 아까 전략에서 풍력 발전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독일도 아까 풍력이 좀 꽤 있었죠? 여기 보면 북부 해안가를 따라서 풍력 자원이 꽤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무탄소 전원 확보 방안을 좀 살펴보자면, 무탄소 전원이라고 해봐야 원자력 아니면 재생인데, 자, 재생 중에서도 수력 우리나라 거의 없습니다. 풍력 자원 역시 우리나라 굉장히 빈약합니다. 그거보다는 태양광이 조금 더 나은 형편이죠. 태양광이 조금 낫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롤 모델 어디로 가야 될까요? 독일처럼 탈원전을 하고 이런 걸로 가야 될까요? 아니면 프랑스는 어때요? 여기는 재생에너지도 자원이 꽤 있습니다. 크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여기는 원자력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죠. 여기 보면 요 재밌는 그래프인데, 요게 이제 유럽에 있는 각 국가들을 X축은 인구 1인당 풍력과 태양광 전력 설비를 얼마만큼 깔았느냐 하는 걸 X축으로 놓고, Y축을 그 나라의 전력 단가로 놓고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자, 보면 자, 덴마크, 독일 아까 굉장히 재생에너지 많이 깔았죠. 여기가 있습니다. 제일 높습니다. 다른 나라들보다 뭐 3배 이렇게 높습니다. 자, 영국도 여기쯤에 있고요. 프랑스는 여기 있습니다. 자, 벨기에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요 자료는 2015년 기준으로 작성한 자료고요. 이쪽 오른쪽에 있는 거 이거는 2021년 기준입니다. 보면 여기 전기료입니다. 전기료 독일이 가장 비싸죠. 덴마크 그다음입니다. 두 나라는 항상 유럽에서 전기료 가장 비싼 나라 1, 2위를 놓고 항상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자, 벨기에 아까 이쯤 있었는데 꽤 따라왔죠. 그죠?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스페인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다음 뭐 영국, 일본 쪽에서 우리나라는 꽤 낮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일본 2015년에 요쯤 있습니다. 독일 여기 최전선에 가 있죠. 근데 독일이 원래 그랬느냐? 아닙니다. 독일 1990년도에는 여기 있었습니다. 근데
2000년 여기 있었습니다. 오히려 조금 떨어졌죠. 그죠? 예. 10년 동안 거의 전기료 인상이 없었습니다. 근데 독일이 2000년 들어서면서 이때부터 탈원전을 시작했습니다. 독일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 탈원전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거 아닙니다. 2000년부터 탈원전을 시작해서 10년간 탈원전을 하다가 후쿠시마 사고 직전에 이건 아니다 싶어서 다시 원전으로 회귀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다가 후쿠시마 사고가 나면서 다시 또 탈원전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탈원전을 하면서 이때부터 재생에너지를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어떻게 됐나 보십시오. 5년 만에 여기로 갔습니다. 10년 만에 여기로 갔죠. 2013년에 여기 있다가 2015년에 여기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력 단가가, 전기 요금이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 독일, 덴마크 이 재생에너지, 그것도 아까 재생에너지를 둘로 나눈다고 했죠. 수력과 변동성 또는 간헐성 재생에너지, 풍력과 태양광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걸 많이 하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 전기료 차이가 극명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독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의 뭐 3배가 넘죠. 자, 근데 이것도 2021년 기준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이죠. 이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독일 전기료,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전반적으로 전기료가 10배, 20배 이렇게 올랐다고 하는 건 다 아시죠? 물론 이제 그 뒤로 좀 안정화는 됐지만, 그래서 재생에너지, 그것도 변동성 재생에너지에 투자를 하다 보면 이렇게 전기료가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전반부 강의는 이걸로 끝났고요. 다음 주제가 전력망 운영에 관한 이해입니다. 자, 요게 엊그저께 요 초록색 점선이 월요일, 며칠 전 월요일이죠. 이번 주 월요일 0시부터 24시까지 우리나라 전력 수요였습니다. 빨간 거는 화요일 전력 수요였습니다. 보면은 요 새벽때 가장 낮고 오후 들어서 가장 높습니다. 근데 요 오른쪽에 있는 이거는 2017년 역시 여름입니다. 여름 7월인데 어쨌든 그때 전력 수요입니다. 보면은 똑같이 여름인데 약간 모양이 달라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더 낮죠. 그죠? 여기 보면 이 부분에 비해서 이 부분이 더 낮게 됐습니다. 2017년에 비해서. 그죠? 이렇게 된 거는, 이거는 태양광 발전이 요 사이에 이렇게 쭉 늘어났다 이렇게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양광 발전소는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하나는 전력 거래소하고 거래하는 그런 발전소가 있고요. 그런 발전소는 이제 주로 큰 발전소들입니다. 작은 조그만 발전소들은 한전 전력망에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산하는 전력은 그냥 전력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바로 급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많이 발전을 하면 수요가 줄어드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동안 17년부터 올해까지 태양광이 꽤 많이 늘어났다라는 걸 요 그래프만 보고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지난주 일요일 그래프입니다. 이거는 그 전주 일요일 그래프고요. 보면은 모양이 전혀 다르죠. 월요일 그래프와 전혀 다릅니다. 이것처럼 요일에 따라서 이렇게 또 전력 수요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요 최고치, 하루의 최고치를 1년에 걸쳐서 쭉 그려본 겁니다. 자, 파란색이 이게 2022년이고요. 요 오렌지색이 올해 2023년, 여기가 지금 8월 초까지 와 있죠.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갑자기 툭 떨어지는 이런 데가 있습니다. 여기도 갑자기 툭 떨어졌죠. 이게 뭘까요? 요거는 설 연휴, 요거는 추석 연휴입니다. 그래서 또 이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툭툭 떨어지죠. 이거는 뭐냐면 주말에는 이렇게 툭 떨어집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다시 올라갔다 주말에 또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에 따라서 전력 수요가 달라지고요.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겨울에 여름에 이렇게 전력 수요가 높고 봄 가을로 낮습니다. 그리고 겨울 되면 다시 이렇게 전력 수요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전력 피크는 여름과 겨울에 발생합니다. 전력 수요는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계속 달라진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요게 요 하루에서 요게 이제 공급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발전소가 가동을 하고 있지 않든 어쨌든 스탠바이 상태에 있어서 언제든지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용량, 그거를 여기 공급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게 수요 곡선이고요. 아까 보셨던 그 그래프입니다. 전력 수요가 이렇게 있고요. 이걸 부하라고도 부르고. 그러면 이 수요를 전력
전력망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실시간으로 지금 당장 이만큼 전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만들어서 바로 공급해야 됩니다. 이거를 미리 만들어서 저장해놨다 공급하는 거 이건 불가능합니다. 물론 배터리나 아니면 아까 얘기한 대로 양수발전 이런 걸로 뭐 약간은 할 수는 있지만 그 양은 굉장히 제한되고요. 그래서 실시간 생산해서 실시간 소비하는 게 바로 전력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요 수요가 있고 요 공급 능력 이거의 차이 이게 바로 예비력 또는 예비전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만큼의 여유가 있다 아직. 근데 수요가 이 공급 능력을 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전기가 부족해서 대정전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공급을 할 거냐? 원자력과 석탄이 바닥을 깔아줍니다. 그리고 신재생이 조금 왔다 갔다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를 지금 LNG 가스로 이렇게 맞춰서 수요를 맞춰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실제로 월요일 날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공급한 전력입니다. 요 맨 밑에 바닥에 깔리는 게 원자력이고요. 그 다음에 석탄, 그 다음에 요 초록색이 신재생, 그 다음에 요게 가스입니다. 그리고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바로 새벽에 양수 발전으로 전기를 저장해 놓은 겁니다. 요만큼 저장해서 여기 피크 때 낮에 이만큼 발전을 해서 공급을 한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전력이 공급되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자, 2011년 9월에 9.15 순환정전이 일어났었죠. 자, 그 당시, 자, 요게, 요 파란색이 설비 용량입니다. 설비 용량. 이거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발전소의 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 진한 오렌지색. 이게 아까 얘기했던 공급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기를 공급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공급하기 위해서 대기 중인 그런 시설 용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 옅은 오렌지색, 노란색이죠. 노란색이 바로 수요입니다. 수요. 최대 수요. 이 날짜별로 한 거죠. 최대 수요가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요때가 뭐겠습니까? 이거 추석 연휴였어요. 추석 연휴라 굉장히 수요가 낮았죠. 그리고 여름철 지나고 나니까 이제 여름철에 모든 발전소들이 다 대기 중에 있다가 여름 지나고 날씨가 이제 선선해지니까 하나 둘 정비에 들어가고 하면서 이렇게 공급 능력이 떨어진 겁니다. 이 상태에서 추석 연휴 끝나고 갑자기 월요일이 됐는데 날씨가 어마어마하게 더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요게 이제 정상적이라면 요 수준에서 이렇게 놀아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치솟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차이가 뭐라고 했어요? 이게 예비 전력이죠. 예비 전력을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가다가 여기 3.3기가와트까지 떨어져서 이제 비상이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순환 정전을 한 겁니다. 요 지역 좀 정전시키고 또 전기 공급하고 또 다른 지역 정전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렇게 순환 정전을 하지 않았으면 이거 우리나라 대정전이 일어났을 겁니다. 이게 올라가서 이걸 치는 순간 우리나라 전체가 정전 사태에 빠지는 겁니다. 대정전이 일어나면 그 전력 복구하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워집니다. 자, 요거는 이제 신재생 발전의 간헐성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독일의 2016년 실제 발전 데이터입니다. 파란색이 풍력이고 요 주황색이 태양광입니다. 1월입니다. 2016년 1월. 태양광 거의 없죠. 풍력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굉장히 들쭉날쭉하죠. 2월, 3월, 4월 하면서 쭉 가면서 이제 태양광이 늘어나죠. 그러다가 7월, 8월, 9월 이렇게 되면 여름철에는 풍력은 또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이 엄청나게 또 많이 늘어나죠. 자, 그래서 2016년 요 태양광과 풍력으로 가장 많이 발전한 날이 언제냐? 9월 29일이었습니다. 태양광, 풍력 합쳐서 거의 45기가와트에 육박하게 이렇게 전력을 생산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랑 전력 규모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보면 거의 절반 정도, 전체 전력수의 절반 정도를 풍력과 태양광이 감당을 했습니다. 이날은. 근데 이날 10월 25일, 이날은 1년 중에 가장 적게 생산한 날입니다. 5기가와트가 조금 넘는 수준이죠. 그러니까 거의 이 둘 차이가 40기가와트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엄청나게 날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간헐성 이렇게 또는 변동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재생으로 전력망을 구성했다 가정을 했을 때, 자, 수요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이 전력 공급을 이만큼을 한다. 그러면 이 나머지는 뭘로 채워야 됩니까? 뭘로 채워야 돼요? 기존 전력망으로 전력 시설로 채워야 됩니다. 원자력이 됐든
가스가 됐든 석탄이 됐든 뭔가로 채워야 됩니다. 자, 근데 아까 봤죠? 날씨에 따라서 얘가 거의 발전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거의 100%를 뭘로? 기존의 발전 시설로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신재생으로 전력망을 구성했다고 하더라도 기존 전력 시설 그거는 그대로 다 있어야 됩니다. 이걸 신재생 전력망을 구성했다고 하면 신재생이 주력이고 이게 예비전원 이제 기존 발전 시설들이죠. 이걸 예비전력이라고 하는데 그게 신재생이 없을 때 하고 똑같은 정도의 시설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신재생이 발전을 안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100% 수준의 예비전원이 필수입니다. 자, 근데 신재생을 점점 늘리다 보면 요런 순간이 옵니다. 어느 한순간 1년 중에 어느 한순간 신재생만으로 100%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요 순간이죠. 요 순간. 요런 순간이 발생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자, 근데 요렇게 되면 요게 이제 신재생을 시설을 늘리는데 1차 한계가 됩니다. 어느 한순간에 100%를 공급을 하는데 1년 연중으로 평균으로 보면 신재생이 약 20% 정도 공급을 하는 겁니다. 나머지 80%는 아까 얘기했던 기존 발전 시설이 담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게 1차 한계점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걸 넘어간다. 더 신재생을 늘려서 이 점을 이렇게 초과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전력이 수요를 못 따라가,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도 아까 대정전이 발생한다고 했죠. 그렇지만 전기는 공급이 수요를 초과해도 역시 대정전이 발생합니다.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맞아야 됩니다. 수요와 공급이. 근데 재생에너지는 우리 마음대로 조절을 못합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이거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남는 전력을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장을 해야 됩니다. 저장을 하거나 아니면 발전소를 전력망에서 끊어내서 버리든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전력을 저장하는데 아까 ESS라고 했죠. 배터리가 있고 양수가 있습니다. 근데 양수는 이거는 지형적인 어떤 그 제약이 너무 크기 때문에 늘리는데 한계가 있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1메가와트 아워 용량을 구입하는데 약 2억 원 정도 가격이 합니다. 그리고 수명은 한 10년 정도 합니다. 이 굉장히 비싼 그런 ESS죠. 여기 덕커브라고 하는데 신재생 용량을 늘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원래는 이렇게 이제 원래 수요는 이렇습니다. 근데 자, 태양광 같은 경우에 수요에서 빠지는 것처럼 이렇게 작동한다고 했죠. 그래서 태양광이 이렇게 발전량이 늘어나면 수요는 이렇게 줄어드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 전력 커브의 모양이 이렇게 오리 모양이 된다 해서 이제 이걸 덕커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신재생의 그 변동성 또는 간헐성을 이야기하는 뭐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 보면 이 오후 늦게 6시경에 이렇게 피크를 치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태양광, 특히 태양광이 많이 늘었을 때. 우리나라도 요 12시를 중심으로 요쪽이 아까 2017년에 비해서 꽤 줄어든 걸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나라 아직 이런 커브는 아닙니다. 요거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실제 커브를 보여줬던 겁니다. 자, 그리고 요게 ESS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또 다른 ESS, 요 양수발전소죠. 요 산 위에 호수를 만들어서 여기 아래 호수에서 퍼올렸다 이렇게 다시 떨어뜨리면서 발전을 하는 이런 겁니다. 자, 독일의 전력망을 한번 살펴보자면 요게 독일의 요 까만 선이 수요입니다. 수요고 요쪽 회색이 석탄 또는 뭐 원자력 이런 걸로 발전을 한 거고요. 요 부분이 풍력이고 요 노란색이 태양광입니다. 그리고 요 하얀 부분이 이제 기타 해서 전체 수요를 이렇게 감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태양광이 이렇게 늘어난 요 시간대에는 요 밑에 보면 요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에는 없는 겁니다. 전력 수출입입니다. 우리나라는 외국과 전력망이 다 단절돼 있죠. 그렇지만 독일은 전력망이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외국으로 수출도 하고 수입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태양광이 이렇게 많이 전력을 생산했기 때문에 수출을 한 겁니다. 이 부분은 모자라서 태양광이 끝나고 나니까 모자라서 외국에서 수입을 한 그 내용입니다. 이렇게 독일은
이 주변 국가들과 이렇게 전력망이 연결돼서 수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보면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수출한 양과 수입한 양을 비교해 보십시오. 수입한 건 여기죠. 여기도 조금 있고. 근데 전체적으로 봐서 수출이 훨씬 많죠. 그죠? 그래서 재생에너지 주장하는 사람들 주장에 의하면 독일은 전기 순수출국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수입도 하고 수출도 하지만 수입한 양에 비해서 수출한 양이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순수출국이죠. 근데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게 좀 얘기가 전혀 다릅니다. 수입은 28TWh 그리고 수출은 88TWh를 했기 때문에 수출을 더 많이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자, 여기 보면 요 빨간 선 파란 선은 이거는 전력 가격입니다. 전력 가격. 이거는 전력 가격은 요 오른쪽을 축을 보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0이죠. 요 선이 0입니다. 요 선이. 그러면 이런 데는 0보다 낮고 여기는 0보다 훨씬 낮죠? 이게 뭘까요? 가격이 마이너스다? 희한하죠. 가격이 어떻게 마이너스일 수가 있을까요? 왜 이렇게 됐냐? 자,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태양광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기타 빼고도 지금 태양광이 어떻게 써요? 수요를 태양광 풍력 다 합쳐서 수요를 지금 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는 거 이만큼 지금 외국으로 수출을 해야 이게 밸런스가 맞는 겁니다. 자, 근데 그 시간에 다른 나라들 전력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자, 우리 전기 좀 사가 했는데 다른 나라에서 우리 전기 필요 없어. 그 전기 받으면 우리도 곤란해져.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독일에서는 야, 그러면 우리가 돈 얹어줄게. 이거 사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수출하는데 돈을 받고 수출을 하는 게 아니라 돈을 얹어서 수출을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자, 1년 평균으로 봤을 때 수출 단가가 3.4센트, 킬로와트아워당 3.4센트밖에 안 됩니다. 독일 국내에서 판매 단가가 29.2센트인데 그리고 생산 원가가 5.6센트인데 생산 원가에도 못 미치는 3.4센트로 수출. 말이 수출이지 이거 그냥 덤핑이죠. 네. 자, 그래서 독일은 수출을 하지만 이게 손해보고 다른 나라에 전력 떠넘기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 이유는 이 재생에너지, 변동성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재생에너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면 전력요금이 마이너스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받고 전기를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전혀. 아까 독일이 유럽에서 가장 전기요금이 비싸다는 거 보셨죠? 자, 반면에 우리나라 전력망. 우리나라는 에너지 섬입니다. 전력뿐만 아니라 에너지 섬입니다. 에너지 전체로 봐서도 섬입니다. 전력망만 봐도 국가 간 전력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동북아 슈퍼그리드 지난 정권에서 얘기 나왔죠. 러시아, 중국, 일본과 전력망을 연결해서 서로 주고받고 하겠다. 그리고 또 러시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북한을 통해서 들여오겠다. 이런 계획이 있었죠. 자, 근데 이거 실행이 안 됐죠. 이게 안 되길 천만다행입니다. 자,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로 독일, 러시아 가스에 의존하다가 어떤 일을 당했나 잘 보셨을 겁니다. 자, 우리나라 주위 국가들 러시아, 중국, 일본 어느 한 나라도 우리가 믿을 만한 국가가 없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독일, 프랑스 2차 대전 때는 서로 싸웠지만 지금 굉장히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고 서로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력망을 연결해서 서로 의존을 하다가 중국에서 너네한테 전기 안 보내, 러시아가 가스 안 보내 이래버리면 우리나라는 꼼짝없이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슈퍼그리드나 PNG 하면 에너지 수급의 유연성을 확보한다. 이런 측면에서는 뭐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에너지 안보에서는 굉장히 불안해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런 얘기고요. 자, 만약에 우리가 재생에너지로 100% 우리 전력을 공급한다.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이게 요 그래프가 뭐냐면 MIT에서 우리나라 2015년 전력 수요 MIT에서 연구한 건데요. 요 까만 굵은 선이 우리나라 2015년 전력 수요입니다. 여기 설 연휴, 여기 추석 연휴 보이죠? 자, 그리고 여기 요 회색 점선으로 된 게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1년 동안 사용하는 전체 전력량을 태양광과 풍력으로 전체 양을 맞춘 겁니다. 1년간 우리나라가 사용한 전력량 그만큼을 태양광 50%, 풍력 50%로 그 양을 생산해서 공급을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나라 2015년 날씨 자료를 가지고 태양광과 풍력으로 생산하는 전력량을 이렇게 그린 겁니다. 근데 전력 공급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댔죠? 실시간으로 수요와 공급을 맞춰야 됩니다. 수요가 많거나 또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거나 공급이 적으면 대정전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1월 1일. 자, 수요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생산을 하죠. 그죠? 그럼 이 생산된 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어버리면 안 되죠. 요 모질랄 때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전체 양을 맞춘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장해야 되는 양, 그러니까 요 수요보다 위로 올라가는 부분을 여기 따로 그려놓은 겁니다. 이만큼을 저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장을 해서 여기 모자랄 때 사용하고 또 저장을 했다가 또 모자랄 때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전력을 저장을 해야 되는데 저장을 하려면 ESS가 필요하죠. ESS는 양수 또는 배터리인데 이건 지형적인 제약으로 추가 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배터리 ESS 이거는 가격이 어마무시합니다. 기가와트 아워당 약 2천억이 필요합니다. 자, 근데 23년 올해 기준으로 1일치 전력량이 우리나라가 평균적으로 하루 사용하는 전력량이 1600기가와트 아워입니다. 그렇다면 하루치를 저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배터리 가격이 얼마냐? 320조 원이 됩니다. 요거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근데 배터리 수명을 10년으로 잡으면 10년 내 요거 한 번씩 갈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1년에 32조 원을 써야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 전기 요금, 우리나라 가정에서 내는 거, 기업체에서 내는 거 전체 전기 요금이 얼마 정도 되냐면 한 60조 원 정도 됩니다. 근데 1년에 배터리 교체 비용으로만 32조 원을 써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력에 소비하는 돈의 절반 정도를 배터리 교체에 써야만 배터리에 단 하루치 전력을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장마 기간에 비가 며칠씩 오죠? 며칠 저장하려면 이거 곱하기 한 열흘치, 좀 여유 있게 열흘치 하면 곱하기 10 해야 됩니다. 320조, 매년 320조를 써야 됩니다. 배터리 교체에. 2050년 가면 아까 전력 수요가 한 서너 배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러면 1000조 넘어갑니다. 그러면 1년 배터리 교체에 100조 원을 써야 됩니다. 그래봤자 하루치 밖에 저장을 못합니다. 열흘치 저장하려면 1년에 1000조 원을 써야 됩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물론 배터리 가격이 앞으로 떨어질 거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물론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는데 2030년 지금 요게 킬로와트 아워당 달러 근데 132달러까지 떨어졌고 앞으로 30년 되면 93달러까지 떨어질 거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봐야 절반으로 떨어질 겁니다. 이거 지금 한두 배 가지고는 얘기가 안 되는 얘기죠. 그죠? 1000배, 10,000배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는 한 이거 답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에 관해서 굉장히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ESS를 사용하지 않는 에너지 전환 이거는 이제 주로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전환을 얘기하는 겁니다. ESS를 사용하지 않는 에너지 전환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그 얘기는 앞에서 봤던 이 얘기입니다. 저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ESS를 사용하는 에너지 전환은 저장을 하면 이거는 경제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100% 재생에너지로만 전력을 공급한다. 이거는 그냥 꿈 같은 얘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주제까지 얘기가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R200과 CF100. 자, 우리가 CF100 그냥 편하게 CF100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요거는 공식 명칭은 아닙니다. 공식 명칭은 24/7 CFE입니다. CFE는 카본 프리 에너지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R200은 좀 쉬운데 24/7 CFE 하면 좀 어렵죠. 그래서 그냥 쉽게 CF100이라고 그냥 퉁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공식 명칭은 요거다. 자, R200은 또 클라이밋 그룹이라는 민간 단체에서 이제 주창한 캠페인입니다.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에 뭐 구글, 애플 해서 수많은 기업들이 RE100 운동에 참여를 했고, 구글 같은 경우에 2017년에 RE100을 달성했습니다. RE100이라는 거는 재생에너지만 가지고 자기 필요한 전력의 100% 공급을 한다. 그래서 RE100입니다. 근데 구글은 여기 캠페인에 참여를 해서, 구글 같은 경우에 데이터 센터에서 전력을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죠. 근데 그 전체 전력량을 모두 재생에너지로 충당을 했습니다. RE100에서 요거 얘기를 하는, 그게 언제냐? 2017년에 RE100을 달성했습니다. 근데 구글 입장에서 보니까 이거 RE100을 달성했다고는 하는데 이거는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구글에서 2018년에 24/7 CFE를 주장을 했고, 이거를 이제 UN 에너지에서 후원을 하면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캠페인입니다. 자, 두 개를 비교를 하자면 RE100은 재생에너지만 가지고 100% 사용한다, 그런 의미고, 24/7 CFE 같은 경우에는 무탄소 에너지원입니다. 여기서 무탄소 에너지원이라는 거는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자력과 수소에너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요걸 가지고 100% 사용한다. 그리고 이런 얘기했고요. 더 클라이밋 그룹, 그 다음에 구글하고 UN 에너지 여기서 하고 있는 거고, 참여 기업은 RE100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로 한 400여 기업이 참여를 하고 있고, 국내에는 약 30개 그룹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7 CFE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로 130개, 아직은 요거보다는 좀 적죠,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하고 있고, 구글 당연히 제일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차이를 보면 여기 원자력과 수소가 들어갔다는 거 말고는 뭐 크게 차이가 없는 걸로 일견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둘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자, 여기 100% 재생에너지 100%, 여기 무탄소 전원 100%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100%의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자, 그게 어떻게 다른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RE100에서의 100%, 이거는 장부상 100%입니다. 24/7 CFE 이 100%는 실제로 100%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 지금은 이렇게 말씀드려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뒤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글이 2018년 아이오와 데이터 센터에서 자기네들이 사용한 전력량을 놓고 봤더니, 자, 여기 이렇게 까맣게 칠해져 있는 부분이죠. 요만큼을, 요게 이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데이터 센터니까 계속해서 같은 전력을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밑에 면적이 사용한 전력량이 되는 겁니다. 이만큼을 전력을 사용했는데, RE100이라는 거는, 자, 내가 데이터 센터에서 전력을 끌어와서 사용을 하는데 이 전력이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 다른 뭐 석탄 발전소에서 생산된 건지로 구별을 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죠? 모든 전력은 만들어지면 그냥 전력망에 태워져서 그냥 쭉 보내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받는 전력이 재생에너지에서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화력발전소에서 만들어졌는지 구별할 방법이 없습니다. 단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그 전력망에 각 전원들이 몇 %씩 지금 공급하는 데 참여하고 있다, 그 정보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자, 여기 1월 1일 딱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날은 재생에너지가 별로 발전을 안 했어요. 그래서 여기 까맣게 표시된 겁니다. 이 까맣게 표시됐다는 것은 탄소를 배출하는 전기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내가 사용한 전기가 요만큼인데 요만큼 중에 지금 대부분을 탄소를 배출하는 전력을 사용하는 겁니다. 요쯤 가니까 이제 며칠 지나고 나니까 이날은 재생에너지가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사용하는 전력은 이만큼을 사용하는 건 아니죠. 내가 사용하는 전력은 이만큼을 사용하지만 지금 재생에너지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그 발전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내가 돈 주고 장부상으로 내가 지금 사용하는 거에 3배만큼 사용했다고 장부상 기록을 하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제 돈을 지불하는 거죠. 돈을 지불하면서 내가 3배만큼 사용한 걸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전체 파란색 이 면적을 다 계산해 보니까 요 내가 사용한 전력하고 똑같더라. 이게 RE100의 100%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런 데서는 내가 탄소 배출하는 전력을 엄청나게 많이 사용을 했지만 장부상으로는
이게 다 재생에너지로 사용을 했다라고 적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RE100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생각하기에 이래 가지고는 내가 실제 사용한 전력에 이게 내가 분명히 RE100을 달성했다고는 하지만 내가 사용한 실제 전력 이거는 탄소를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는 전력을 사용했다라는 거죠. 즉 자기네가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탄소 저감을 한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런 거 하는 이유가 뭐죠? 다 탄소 중립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탄소를 줄여야 되는데 RE100을 달성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탄소를 줄이는데 어떠한 기여도 못했다라는 게 구글의 반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내세운 건 이거 달성해봐야 크게 의미 없다. 어떻게 해야 되냐? 하루 24시간, 일주일 7일 내내 무탄소 전원을 사용하는 게 진짜 의미가 있는 거지 RE100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24/7 CFE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24/7 CFE라는 건 뭐냐면 내가 사용하는 매 시간 그리고 매일 어디에서든 카본 프리 에너지를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력 그리고 재생에너지, 수소에너지 또 이런 ESS죠. 이런 모든 수단을 다 동원을 해서 내가 전력을 사용하는 매 순간 탄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 이게 CF100 운동입니다. 그래서 요 둘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장황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 강의고요. 예.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